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TV 스트라스부이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자,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조한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아, 통일연구원. 예.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튜브 대동강 TV 구독, 좋아요, 조태꾸알 좀 부탁드리고요. 통일연구원. 예. 뭐 하는 곳입니까, 선생님? 전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연구원입니다. 국책기관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공무원이신 거예요? 뭐 반공무원 이쯤 되겠죠. 방공. 예산은 전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원장님은 차관급입니다. 쏠쏠한 정보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 줄 알죠, 사람들이. 네. 아니 뭐 어디 파주 쪽에 어느 쪽 땅을 좀 사면 파주요? 왜 파주로 딱 정하셔야 되나요? 통일되면 북한 땅을 사야죠. 그러니까 나주나 선봉 이쪽 땅을 사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반도가 네. 대륙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배로만 수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열차로 가면은 러시아가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같은 유럽 다 가요. 포르투갈까지 가죠. 끝까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으로 가는 수출 노선의 특징이 있어요. 100% 배로 가는데 거의 이게 모두 적도를 통과해요. 근데 적도는 해상에서 가장 나쁜 조건이에요. 습도, 염도, 네. 온도. 그러니까 첨단 정밀 제품들은 글리 못 가요. 이제 배로 가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거나 수에즈 운하도 폭이 있으니까 큰 배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돼요. 나 희망봉 갔다 왔어.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또 선박은 어떻게 돼요? 자랑 안 받아주시면. 외항에서 진지할 땐 좀 진지하세요. 부산에서 외항, 내항이 있죠. 그다음에 유럽에 가면 여기 암스테르담 같은 데 허브항에 있어요. 또 기다렸다. 이러면 두 달, 세 달 걸려요. 그런데 부산에서 기차가 여기 땅 하면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2주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적으로나 이게 물동량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날개를 단 새인데 날개를 꺾인 채 살아오니까 날개 없는 새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대륙국가예요. 지금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타조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 다닐 때 MT 간 적 있죠. 저 고졸입니다. 고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진지할 땐 좀 진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다닐 때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때 MT를 대성리, 청평 이런 데로 갔거든요.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간대요. 어딜 가야 되느냐? 백두산, 시베리아. 그렇지. 시베리아 하이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꿈은 대성리, 청평인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어릴 때부터 맨날 그 노래를 듣고 자랐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계속하세요. 우리 꿈에서 태어나 통일. 이 노래를 우리는 그래서 통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때 통일이 당연한 건 뭐냐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통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통일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냉전 체제였으니까. 선생님 제가 그냥 센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안 쓰면 각오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통일 됩니까? 됩니다.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 정확하게 답변은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반드시 돼야 합니다. 타조로 살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통일 인식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이 왜 그러느냐? 지금 나도 힘든데 되지도 않는 통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돈 다 퍼줘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실패했느냐?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대박이면은 로또 복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 선생님 로또 복권 사세요? 가끔 삽니다. 근데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될 거라고 하고 생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든 안 사든 정 선생님 인생에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통일은 내가 피트니스 클럽 가서 몸 좋아지려고 간다 이러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일에 분단이 병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고치면 내가 죽는다. 그럼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자, 볼까요? 우리 러우 전쟁에 사람들 죽어나가죠. 러시아만 80만 명 정도 소모가 됐어요. 그중에 한 20-30만 명은 전사예요. 우크라이나는요. 그만큼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언제든 있어요.
러브 전쟁도 안 터질 줄 알았거든요. 왜 우리는 20살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되죠? 미국은 안 가잖아요. 지금 일본 안 가잖아요. 모병제잖아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거기는 맨날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핀란드도 가잖아. 노르웨이도 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왜 삐딱하게만 생각해요? 자, 선진국은 대부분 안 가요. 네. 군대 가서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 거의 1년, 2년이잖아요. 청춘을 유보당하는 거예요. 이걸 천문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남들은 그 시간에 소설을 쓰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사업을 하고 꿈을 키우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가서 뭘 배워요? 총 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돌아오면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 애 사람 됐다고. 군대 갔다 오지 사람 됐다고. 네. 그게 말이 돼요? 가 사람 죽이는 거 배우고 왔는데 사람 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거 배워왔는데 사람 됐대. 왜? 말 잘 듣거든. 그럼 군대가 없어져야 된다. 평화로우면 군대는 사실은 필요악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군대 가야죠.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네.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그럼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일이 두 필요하네. 번째, K방산, 우리 세계 국방력 5위거든요. 네. 과잉 국방이에요. 국방력 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우리나 과잉 국방이에요. 북한은 저 망해가는 나라잖아요. 국방비를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써요. 그 다음 말씀드렸잖아요. 대륙 국가가 날개를 꺾인 채 살아가잖아요. 이 말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럼요. 지금 청평 대동리거든요. 아니거든요. 시베리아를 자전거 하이킹하고 백두산에 가서 호랑이 만나서 한 번 좀 싸워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가고. 그렇죠. 금산태양군은 저 김일성, 김정은 시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진짜 안 많이 가봤어요? 했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좀 가봤죠. 여러 번 가봤죠. 흑금성이세요? 개성 이런데 아주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개성공단에서 일하셨어요? 개성공단은 자주 갔죠. 거기는 코스였어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일반인은 못 가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셨어요? 전 2반이었어요. 5학년 2반. 진지할 땐 좀 진지해 주세요, 선생님. 일단은 지금 제가 선생님 나오신 컨텐츠 중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 좀 이렇게 한 두어 개 봤는데 선생님 어떤 거부터 제가 한번 툭 건드리고 가볼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채널 가면 조금 자극적으로 말하려고 저보고 이제 푸틴 대통령 후배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러시아에 네, 같은 대학 나왔거든요. 레닌그라드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입학할 때 대학 이름과 나올 때 대학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푸틴은 법대 나왔어요. 선생님은? 전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그럼 선후배는 맞네요. 같은 학교니까 동문이죠. 그럼 우리 푸틴한테 한 말씀 영상 편지. 왜 그랬어? 러시아 말로 하셔야죠. 아니, 저희가 왜냐면 그 자막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푸틴 대통령은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러시아에는 이제 유명한 대학이 두 개예요. 모스크바 대학, 레닌그라드 대학.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이제 모스크바 대학이거든요. 여기 둘이 이제 고대하고 연대로 지들이 잘했다고 싸워요. 혹시 모르니까 또 연대하고 고대라고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고대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고대하고 연대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가 보면 푸틴은 동독에서 근무한 KGB예요. 그러니까 KGB 출신이라는 건 알았어요. 동독이 어떤 의미냐면 소련군이 30만 명 이상이 동독에 주둔했었어요. 냉전기에. 동서독이 언제 통일이 됐죠? 90년이에요. 90년? 예. 우리 푸틴 형님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독에서 소련군이 쫓겨날 때 그때 동독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몰락에 그 가슴에 한이 맺힌 게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은 뼛속 깊이 반서방이에요. 그레이트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15개 연방공화국이 나뉘죠. 각자 딴 나라가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당시 옐친 대통령이었거든요. 옐친은 소련이 망했으니 자본주의로 가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했고 서방에서도 그런 옐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자본주의로 가자! 네, 근데 인생이 그렇게 미라클, 기적이 안 생기지 않잖아요. 이 러시아 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해요. 그냥 침체기로 그냥 쭉 이어가는 거야. 그때 러시아 아주 비극적이었어요. 제 아파트 휴지통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뒤지고 그랬어요. $10만 주면
레닌그라드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복도에서 끝까지 있거든요. 레닌그라드 대학의 교수를 집으로 불러다가 가해까지 할 수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가해로 아니 수상자들이 아니라 그런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세계 10위였어요 레닌그라드 대학 그 당시에. 선생님 그럼 무지하게 공부 잘하셨네요. 그때는 쉽게 들어갔어요. 겸손, 좀 겸손하시네요. 제가 또 겸손까지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서방과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무너져요. 옐친은 뭐야? 내가 소련을 해체하고 서방으로 가는데 이거밖에 안 돼? 지원이 좀 이렇게 시원찮았구나. 서방에서 지원해준 물품들이 저도 구호 물품 먹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유통기한이 맥주가 5년이면 4년 8개월 되면 그때부터는 값도 안 쳐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스탈린이 좋았어? 공산주의가 좋았어? 공산주의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그러면서 옐친의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때 옐친이 신의 한 수를 써요. 탄핵당하기 직전에 푸틴 불러다가 너 대통령 대리해 라고 시키고 자기는 하야해요. 그리고 푸틴이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 당선되거든요. 근데 이때 푸틴한테는 천운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고유가 시대.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가 러시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푸틴은 뭐라고 그랬죠? 반서방 소련 체제의 부활에 대한 꿈, 근육질의 푸틴, 러시아 민족주의,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이러니까 여기저기 체첸, 1차, 2차, 조지아 이런 데 막 전쟁으로 소수민족들을 짓밟아요. 많은 사람들 학살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너져 있던 민족적 자존심을 푸틴이 건드려서 이게 러시아 민족주의. 이렇게 세운 거구나. 그 다음에 막 전쟁으로 막 그냥 소수민족들 누르니까 우리 다시 강해지나 봐, 착시. 그 다음 두 번째, 오일 달러가 들어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줬나 보다. 잘 살아준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막 먹을 거 다 풀어주니까. 요 두 가지가 푸틴의 인기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은 사람들이 그래요. 푸틴만 죽으면 된다. 아니에요. 푸틴이 죽으면 또 다른 푸틴이 나타나요. 푸틴이라는 독버섯을 자라게 만든 배경이 러시아의 상실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의 70~80%가 동의해요. 푸틴한테 왜 짜증을 내느냐. 전쟁을 했다가 아니라 왜 깔끔하게 못 끝내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 죽으면 끝난다. 아니라니까요. 김정일 죽으니까 누가 왔어요? 더 나쁜 놈 왔잖아요. 김정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 되면 러우 전쟁 뭐 하루 만에 끝낸다는 얘기도 막 있고 젤렌스키도 약간 좀 여기에서 이 정도는 뭐 양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마피아 깡패가 주로 어느 나라 사람으로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들 나와요. 제대로 안 봤구나. 러시아지. 러시아 조폭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마피아는 원래 이탈리아가 그 오리지널이잖아요. 갓파더 대부 보면 연식이 오래되셨나 보다 생각보다. 요새 영화는 대부분 다 러시아로 러시아 나오는 깡패로 나와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서양 사람들은 동일시역이에요. 슬라브족들을 안 좋아해요. 동슬라브족들을. 아니 원래는 소련이었으니까. 유럽 사람들에게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자 유럽에서 부정부패 지수가 1위가 어디면 러시아, 2위가 어디냐 우크라이나.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푸틴도 싫지만 부정부패도 싫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지지율이 23%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뇌물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면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부정부패에 나와요. 부정부패. 자세히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안에서 계속 전쟁 중에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져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이미 한 수 접고 나토 회원국도 아니에요. EU도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왜 도와주느냐?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인데 러시아가 먹으면 다 뚫리니까 폴란드는 목숨을 걸고 지금 그렇죠. 도와주고 있는 거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안 좋아해요. 앙숙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이 폴란드 땅이에요. 히틀러가 들어와서 스탈린이 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전후 질서 정비할 때 폴란드 땅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붙여버려요. 그런데도 폴란드가 지금 도와주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뚫리는 순간 자기네들이 가니까. 바로 이제 국경이 또 맞닿으니까. 자, 저희가 정말 귀한 분들 오실 때만 꺼낸다는 세계지도 꺼냈습니다. 저 말고도 귀한 사람이 온 적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저만큼 귀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겸손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막 그러시네요. 분명한 건요. 제가 확실히 저만한 귀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하다. 저보다 크거나 작지
저만하지는 않아요. 약간 썬킴 냄새도 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근데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가져왔잖아요. 네. 뭘 가져오셨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간에 선전을 하잖아요. 네, 광고하죠. 네. 저하고 좀 관계가 있는 분이 쓰셨는데 사북 사태, 정치적 폭력과 오컬트의 만남의 이 책입니다. 갑자기. 네. 자, 큐 어디죠? 폴란드. 이게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자 보세요, 러시아거든요.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폴란드잖아요. 근데 폴란드도 슬라브족인 거 아세요? 슬라브족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게 동슬라브족. 슬라브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제목 없으면 안 보셨어요? 네? 제목 없으면 TV 안 보셨어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바이킹들의 노예들이 점점 바이킹을 피해서 내려가서 만든 쪽들. 연기 괜찮았죠? 모른 척하는 거. 9세기에 러시아가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 있죠? 키예브 수도. 거기가 키예프 쪽 그쪽 북쪽 산악 지역에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바이킹족들이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때 루시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맞아. 우리 제목 없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시가 러시아가 되는 거죠. 바이킹들이 쓰는 노를 젓는 그 노라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 그때 제목 없으면서 나왔잖아. 내가 네. 모른 척 한 거라니까. 진짜 그래서- 겸손하시네요. 근데 잘났는데 겸손하기 쉽지 않거든. 진지하세요 지금 방송 중에. 근데 이쪽에 바이킹족의 피가 어디서 끊기느냐?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네. 이 피가 끊겨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는 사실 같잖아요. 9세기 키예프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이 키예프 공국이 언제 망하느냐? 바로 13세기. 누구 때문에? 몽골. 1240년부터 1280년까지 240년간을 러시아 전역이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몽고의 지배를 받습니다. 백러시아, 벨라루시 화이트 러시아 그러죠. 왜 화이트 러시아인지 아세요? 화이트 깨끗하고 순수하다죠. 네. 우리는 몽고 지배 안 받았어 이 얘기예요. 어디가요? 화이트 러시아, 백러시아, 벨라루시가. 벨라가 화이트란 뜻이에요. 와 진짜? 우와. 자,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슬라브 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아까 슬레이브 그랬잖아요. 네. 미개하고 거칠고 어딘가 유럽과 다른 몽고의 영향 때문이에요.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시아적 전제주의, 아시아적 공동체성, 아시아의 냄새가 확 러시아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적 색채를 가지고 유럽과 뭔가 다른 아시아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건 참을 수 없는 쪽팔림이야. 우린 유럽으로 가야 돼. 이게 서구주의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서구로 가자. 반대로 무슨 소리? 이거는 슬라브족 공동체, 슬라브족의 위대함, 유라시아적 정체성, 이게 우리의 자랑이야. 이게 바로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흐름, 서구파와 슬라브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슬라브파가 지금은 슬라브파가 강한 거죠. 왜냐? 네. 소련이 붕괴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실감. 그게 지금 러시아 민족주의로 이어진 거고, 우크라이나가 우가 앳이란 얘기예요. 영어로 앳 어디에서 크라이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앳. 그러니까 러시아 땅의 경계라는 뜻으로 러시아인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한 건 1917년이에요. 볼셰비크 혁명이 러시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같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레닌이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이거 우리 니네 들어와 소련으로. 이때 우크라이나 안에서 갈려요. 볼셰비키파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파 서로 내전이 벌어져요. 죽여요. 그다음 두 번째 비극은 언제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땅이 좋아요. 세계 3대 곡창 중에 하나잖아요. 그 스탈린이 그걸 집단화하면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들이 굶어 죽어요. 이걸 홀로도모르라고 그래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흩어져요. 이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체제는 왼수인 거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 히틀러가 치고 들어왔어요. 스탈린을 깨부시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히틀러를
어떻게 했겠어요? 반겼겠어요? 미워했겠어요? 반겼겠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겼어요. 어머, 오. 그러면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웅이 우크라이나 우포에도 나와요. 이 반데라가 나치 협력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을 찾아내서 학살하는데 반데라의 조직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요? 나치 청산 그런 얘기하죠. 네. 그게 뿌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 너무 그러면서 재밌잖아. 스탈린이 네. 이제 히틀러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다시 또 스탈린이 깨부시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스탈린이 내려와서 내버려 뒀겠어요? 또 여기서? 안 우크라이나에서? 내려주지. 또 학살했죠. 아. 겹치고 겹친 거예요 지금. 진짜 슬픈 땅이네. 슬픈 땅이죠.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과 악이 아니고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설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전쟁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가 됐고 여기도 아마 경기도 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출근했는데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딴 나라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네.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게 지금 터져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뭐 꼬이고 꽈배기고 뭐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다 나쁘겠어요? 왜 70~80%가 전쟁을 지지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언제든 뺏길 수 있으니까 나 나토 가입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죠. 계속 그러고 있죠.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군이 파병된 건 맞죠, 선생님? 네, 100%예요. 지금 러우 전쟁이요. 네. 크림반도 남쪽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라고 돈바스 하는 데가 지역이. 러시아계 인구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리주의 분쟁을 일으켰는데 러시아가 침공해서 이걸 이어버렸어요. 네. 이걸 남부 회랑이라고 그래요. 요 면적이 남한 면적쯤 돼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3배예요. 이 남부 회랑이 전체 전장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지금 계속 어디가 나와요? 쿠르스크가 나오죠. 네. 쿠르스크는 거꾸로 러시아 땅이에요. 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 8월 초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젤렌스키가 황당하게 이 남부 회랑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를 침공을 해요. 네. 아무도 몰랐죠. 미국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황당하게 뺏긴 거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꾸자. 첫째, 쿠르스크는 히틀러의 몰락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쿠르스크라는 평원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수천 대의 탱크가 기갑전을 벌여요. 여기서 히틀러가 패배해요. 그 쿠르스크 하면 러시아의 자존심이에요. 아. 두 번째, 쿠르스크를 젤렌스키가 장악했다는 얘기는 뭐냐? 1945년 5월 9일이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승전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 한 처음으로 뺏긴 거예요. 영토를 뺏긴 거예요, 본토를. 쿠르스크는 이 푸틴으로서는 상처죠.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젤렌스키로서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휴전도 맞고 남쪽에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큰 딜이 땅이랑 되니까.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이 면적은 처음에 1000에서 1200인데 지금은 러시아가 인해 전술로 뺏어서 한 우크라이나가 500제곱킬로미터 정도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전선이 교착돼 있어요. 인민군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 99%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왜 그러냐? 첫 번째, 푸틴으로서는 이거는 무조건 탈환해야 돼요. 네. 두 번째,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난해 푸틴이 평양 간 거 알죠? 네. 그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거기 군사 개입이 가능하게 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 개입.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남쪽은 무력 침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긴 못 가죠. 근데 쿠르스크는 무력 침공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인민군이. 목숨 걸고 회복해야 되니까 병력이 필요하고 조약에 딱 정확히 맞고. 김정은 입만 열면 그러거든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우리는 조약의 의무에 충실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 있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10,000명이다, 뭐 더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통일연구원 측 자료에 따르면 한 몇 명 정도? 국정원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국정원은 11,000명. 아. 젤렌스키는 12,000명. 자, 국정원 판단에 의하면 10월 상순에 극동으로 갔고 11월 중에 쿠르스크로 이동했고 11,000명이 가 있고 12월 상순경부터 전투에 참가했다. 한 1, 2주일간 전투로 전사 100명, 부상 1,000명이다. 그랬더니 그때 젤렌스키가 12월 말 아니다 3,000명이다. 손실이. 정보를 종합해 보면
1000에서 4000명 정도가 지금 소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이라 하더라도 11,000명이 10% 아니에요. 2주일 만에. 이건 비상식적으로 소모가 큰 거예요. 러시아도 쓸 게 없는데 얘네 지원하겠어요? 전선에 밀어 넣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걸 스톰제트 작전이라고 그래요. 스톰제트요? 네, 스톰제트 작전. 스탈린이 2차 대전때 명언을 남겨요. 악마적인 명언을.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더 많은 병력을 소비해서라도 쿠르스크를 장악한다. 이 개념이거든. 근데 여기에 인민군을 앞세우는 거죠. 간 북한군은 폭풍군단 출신으로 추정이 돼요.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목표는 왜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러냐. 전방에 4.25일이 전투가 벌어지면 얘네들은 산악행군을 통해서 태백산맥 직선으로 내려와서 후방, 이천, 장호원 이런 데서 후방을 교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보병이에요. 산악행군을 하려면 차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기계와 장비가 전혀 없어요. 다 소총, 수류탄, 그 다음에 지뢰, 제일 중무장이 60mm 박격포예요. 이거 분해해서 들고 다녀요.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우크라이나로 나봅시다. 한반도는 산악이죠. 우크라이나 평원이잖아요. 은폐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 제가 경보병이라고 그랬죠. 무장이 빈약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쏘는 게 155mm거든요. 현대전은 155mm예요. 이 사거리가 한 30km 되거든요. 얘는 2km잖아요. 못 가지. 2km잖아요. 네. 그다음에 은폐가 안 되잖아요. 장갑차, 탱크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야포도 없잖아요. 이 부대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빈약한 무기 갖고 앞으로 가. 그럼 저쪽에서 우크라이나군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군의 위치가 확인이 되잖아요. 여길 때리는 거예요. 얘네 죽으면. 여기에 인민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로 가는지는 몰랐다고 그러던데. 왜 몰라요? 알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뉴스에서는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동강 TV만 보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바보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보 확정은 아니죠. 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은 거죠, 아직. 전쟁 터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권을 들고 가요? 지금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그러나? 자, 전쟁 러시아하고 북한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 안 하고 안 했죠. 있어요. 예. 두 번째, 확인은 안 되지만 파병을 숨기기 위해서 신분증을 위조했다. 러시아에는 동양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몽골 지배 받았잖아요. 부랴트인들 같은 경우 내가 똑같이 생겼어요.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저는 중국 쪽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부랴트인이었거든요. 부랴트. 부랴찌아라고 그래요. 자치공화국인데 정말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랴트인 같은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 전투에서 사망을 해도 그 신분증을 같은 나라 사람이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돼야 되니까. 그런데 비자를 왜 가져가고 여권을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인민군 몸에서 인공기가 나왔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신분증도 속이는 놈들이 인공기를 갖고 다녀요? 우크라이나 심리전이죠. 그다음에 제일 황당하게 개고기 통조림 보셨나 모르겠네. 인민군이 먹는다는 개고기 통조림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군대 이거 들고 있어요. 그건 한민족에 대한 모욕이에요. 한민족이 개고기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탈북자분 만나시면 개고기 통조림 본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개고기 통조림은 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은 최고급 고위 간부들 선물용이에요. 그러거나 해외에 나가는 선수단 있죠. 그 사람들이 먹는 보양식이에요. 거기다 개고기라고 안 쓰죠. 위험하니까. 그렇게 귀한 음식이구나. 어마어마하게. 근데 인민군이 그걸 갖고 먹어요? 다 우크라이나 심리전이에요. 지금 이게 여론을, 세계의 여론을 그럼요. 좀 이렇게 땡기기 위한.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왔다는 게 확인돼야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을 압박하죠. 나토를 압박하죠. 미국을 압박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말을 일단 걸러라. 한국 국정원과 미국 발표는 믿어도 된다. 대동강 TV는요? 우리한테 정보 가져가요. 미국하고 국정원이. 진짜요? 국정원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을 대동강 TV가. 겠어요. 북한이 예. 김정은이가 예. 무슨 깡으로 중국을 패싱했을까요? 간이 분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북한은 떼늘려 뗄 수가 없잖아요. 2013년 작년까지 안 나왔으니까. 네, 2023년.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3%예요. 나머지 1.7%는 뭐냐?
뭐 러시아도 있겠고. 러시아는 5위예요, 그나마. 2위, 3위도 못 돼요. 두 번째, 중국에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있거든요. 이게 다 대북제재 위반이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국이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네. 그다음 압록강 하구에 태평만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송유관이 통과해서 북한으로 가요. 여기로 중국이 원유를 제공하고 있어요. 생명줄이죠. 자, 이 세 개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목을 잡고, 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예. 언제든 죽일 수 있어요. 예. 근데 김정은은 뼛속깊이 반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 김정은 고모부가 장성택이잖아요. 예. 장성택이 친중파의 거두였거든요. 예. 장성택 죽이잖아요. 2017년 12월에 역적죄로, 역모죄로.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장성택은 사단급의 인맥이 있어요. 누나, 매형 다 죽여버렸어요. 최소 수백 명을 처형했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친중 라인이에요. 장성택을 죽임으로써 중국의 친중 라인이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왜 얘는 반중이지? 그다음 두 번째, 2017년 말 좀 들어요. 2017년 2월에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해요. 그렇죠. 그 X 뭐더라? 예, 무슨 가스 V3인가? 예, VX. VX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던 게 누구냐? 중국이었거든요. 무슨 배짱? 왜 무슨 배짱이지? 중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생명줄이지만 두려운 존재예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강할 때 한반도가 편했어요? 병자호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피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한테 중국은 두려운 존재예요. 북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중국은. 중국과 북한은 서로 필요하지만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아니 중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에 나오잖아요. 자, 이 지도 볼까요? 네. 여기가 좀 확대해 드릴까요? 예, 여기가 나진 핫산. 원래 청나라 말기에는 중국이 동해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사할리까지 예, 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청나라와 2차 아편전쟁 끝나고 프랑스, 영국이 서로 휴전할 때 그 휴전을 주선한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휴전 말 몇 마디 했다고 이 연해주 지역을 거대한 지역을 러시아가 먹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동해로 나오는 게 막혀요. 철천지한이에요. 지금 동해로 나오는 중국과 못 나오는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뭐예요? 북한을 점령하거나 위성 국가를 만들면 동해를 모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 필요하네. 그러면 중국은 날개를 달죠. 태평양으로 바로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악몽이죠. 예. 중국하고 러시아는 애증관계에 또 협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을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보니까 장성택이 너무 다 해먹고 있어. 다 해먹고 실제로 장성택이 권력을 넘봤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쿠데타를. 그렇죠. 죄목이 그거예요. 그럼 장성택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본인의 자리를 장성택이가 친중 쪽에서 넘볼까봐 아예 보면 장성택이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혼자 짝다리 짚는다든지 김정은 말하는데 딴 얘기 한다든지 웃고 떠든다든지 주머니에 손 넣고 간다든지 그런 김정은을 우습게 보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가 뭐 두서 없으니까 예, 원래 저희는 뭐 두서 없습니다.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죠. 예. 2008년 8월에 쓰러져요. 그리고 9월에 김정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국정원이 앞으로 3년 살 것 같다 그랬거든요. 거의 맞췄어요.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그러면 김정일이 자기가 죽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나왔죠, 아들을. 그때 두 사람한테 김정은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노동당 쪽에는 장성택, 고모부니까. 군부 쪽은 리영호라고 하는 총참모장, 합참의장이에요. 근데 귀순하지 않으셨네요? 아, 태용호. 아, 죄송합니다. 이게 채널이 안 크는 이유가 있네요. 그 운구차,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운구차 8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볼 때 왼쪽에 4명, 오른쪽에 4명이거든요. 오른쪽 4명은 군인이에요. 리영호 쪽? 예, 왼쪽 4명은 민간인이에요. 네. 야, 왼쪽에 민간인에 누가 쓰냐? 김정은이 서요. 앞에. 그 뒤에 장성택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김기남, 최태복 당원로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이니까 장성택이 최고란 얘기죠. 네. 이쪽은 오른쪽은 맨 앞에 리영호 총장부장이 있어요. 네. 자 그럼 나오잖아요. 지금 도축이 누구예요? 민간인은 장성택, 장성택. 리영호잖아요. 근데 웬걸? 7개월 뒤 2012년 7월 달에 리영호를 처형해요. 아버지의 충신인데 군의 핵심인데. 근데 리영호도 그러면 친중이었어요? 아니에요. 리영호 친중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을 처형해요. 고모부를. 웃기잖아요. 운고차 8인의 맨 앞에 김정일 체제의 두 축을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 왜 죽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쿠데타의 기미가 좀 보였다. 조금 가망 있네 채널.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종이 태정태세 문단세. 문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종의 형제가 누구냐? 수양대군, 안평대군이에요. 수양대군. 네, 문종의 동생들이죠. 네. 그 문종이 죽을 때 안평대군하고 수양대군 불러서 야, 네 조카 좀 돌봐줘라 그러면 수양대군이 형 빨리 죽어. 나 저 새끼 죽일 거야. 이랬겠어요? 아니죠. 예, 그랬겠죠. 네. 단종이 어눌했죠. 수양대군을 먼저 죽였어야죠. 근데 그거 어떻게 죽여? 김정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현명한 거죠. 윤리적인 판단을 뺀다면 정치적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냥꾼이 있어요. 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사냥개 2마리가 있어요. 그럼 사냥꾼이 있을 때는 이 개들은 애한테 잘하죠. 그렇죠. 근데 사냥꾼이 죽어봐요. 그럼 애기 입장에서는 큰 개 2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인 거예요. 이 둘을, 큰 사냥개 둘을. 그러니까 그 뒤로 탄탄대로죠. 그러면서 친중 라인이 2017년 2월 김정란까지 죽이고 나서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11월에 ICBM 발사. 그러더니 갑자기 한 달 뒤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이상한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해. 나 참석할게. 여정이 보낼게. 2월 참석해요 실제로. 그러더니 3월에 김정은이 딸에네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대련. 네. 나쁜 짓 다 하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예, 왜냐? 형 이제 나 미국하고 저기 문재인하고 트럼프 만날 건데 나 좀 뒤 좀 봐줘야지. 그럼 시진핑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불불 끓지만 알았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북한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친중 라인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시진핑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두들겨 패고 싶죠. 근데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요? 친중 라인이 없는데 한국한테 먹힐지 미국이 들어올지 러시아가 들어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그 김정은이 그걸 다 알았다고? 그런 이 상황에서 푸틴이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날개를 다른 거죠 북러 관계가.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중국은 짜증나는 거죠. 그렇지.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 6월 조약, 북러 조약 체결되기 이전에는 유사시에 중국만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도 들어오잖아요. 환장하는 거지. 이야, 이거 전쟁이라든지. 김정은이 나쁜 놈이지만 북러 신조약 체결한 건 꼭 아주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사시 중국이 쓱 들어오는 걸 러시아가 들어오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을 뭘 자꾸 보세요. 시계도 못 봐요 여기는? 저희는 시계. 나 계속 볼 거야. 안 돼. 저희 채널은 카지노예요. 카지노요? 예, 시계를 못 봐요. 카지노에서 시계 못 봐요? 시계가 없잖아요. 나 가본 적 없어요. 갔구나? 이거 좀 들고 들어와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선생님 오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냅니다. 근데 정형 돈 맞아요? 예. 정형 덕 아니고? 왜요? 정형 동? 돈. 돈 내가 아는 돈하고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갖고. 형통할 형자에 네. 도타울 돈, 돈도 갈 돈자를 씁니다. 예. 왜 갑자기 이게 정형 덕을 왜 동으로 너무 돼지 닮았다고요? 아니 내가 아는 그분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김정은 체제잖아요, 예. 북한이. 근데 지금 일단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아 진짜요? 자,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94년 7월에 죽었어요. 82살. 네. 자, 김정일은 42년생이거든요. 네. 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한 일은 70을 못 넘겼죠. 예. 그 10살 줄었죠. 네. 둘 다 뭘로? 뇌경색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예. 죽었어요. 그럼 김정은도 가족력이 100% 있다는 있죠. 얘기예요. 84년생인가?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10년은 줄을 거다. 왜냐? 지금부터 몸무게를 AI로 해봤더니 몸무게가 140kg 중반으로 나와요. 얘 주비세 해야겠네. 145kg 정도 나와요. 키가 어떻게 되는데요? 키는 70cm, 키 높이 굳으시나요? 아 깔창 끼는구나. 네, 키 높이. 네. 깔창 끼지 않은 상태에서 키 높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안에 깔창 또 꼈겠지. 예, 그러니까 어우, 70 내외로 추정이 돼요. 하일 싣고 있는 거랑 똑같네. 김주혜가 2013년생인데 주혜랑 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 70kg에 140, 70에 145? 네, 두 번째, 지금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겨울에도 샌들을 신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어요. 몸에 열이 많구나. 당뇨, 발가락,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김정은은 담배를 손에 쥐지 않은 장면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배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피느냐? 초등학교에서도 피해요. 애들 앞에서. 네, 확인된 거예요. 지난해 7월에 수해났죠. 예. 그 공업보트 타고 가면서 또 담배 피워요. 그 현송월이 그 비싼 구찌백 있죠. 예. 거기에 크리스탈 잿더리가 들어있어요. 항상 그 크리스탈 잿더리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성냥을 써요. 라이터를 안 써요. 이게 폼이 나나 봐. 이거 좀 느낌이 있어 근데. 예.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 담배 두갑 폈거든요. 지금도 젊으신데. 뭐지? 희망이 있네. 그 동안이시지. 60대 지금 초반이에요. 그죠? 아 진짜요? 저는 제 동갑으로 봤어요. 오바예요. 진짜 거의 담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갑 정도 필 거예요. 술, 담배, 치즈 되게 좋아한다고 그다음 하더라고요. 김정은의 취침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는 2가지 그리움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짓말이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잠이 그립다. 잠이 정말 그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온 거예요. 노동신문에 기록 영어에. 지가 뭐 일한다고 뭐 잠을 못 잔다. 일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야, 이 탁자 위치 저쪽으로 바꿔. 아파트 창문이 왜 이래? 색깔 바꿔. 한 번은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갔는데 애들이 밥그릇이 너무 낡았다고 가슴이 아파서 간부들 다 불러요. 그래서 밤새면서 그릇 딱 세워놓고, 이게 대통령 TV 나옵니다 하면 그 그릇 놓고 채룡에 있죠. 예. 그릇 고르게 해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 다음에 그 그릇 골라주죠. 그럼 또 가요. 가서 먹는 거 보고 흐뭇하게 거봐 내 그릇 마음에 들지?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이게 한번 뒤집어질 만도 한데 뒤집어져도 10번 이상 뒤집어졌어야죠. 근데 어떻게 이게 아직도 김정은이가 계속 가는 거죠?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거든요. 예. 근데 보도는 언제 하느냐? 2010년 12월 19일 날 12시 특별 중대 방송으로 보도를 해요. 이때 235 군부대 문건이라고 있어요. 235. 남포에 있는 사단의 문건이 12,000페이지가 외부로 유출됐어요. 남포면 어디예요? 이제 여기 위에 인천 바로 해주 위쪽에. 예.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북한 비밀 문건이다. 이건 팩트예요. NHK가 이걸 빼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빼냈대요? 샀어요. 300만 원 줬어요. 300만 원. 근데 이걸로 5명이 처형당했어요. 팔아먹은 놈들이. 네. NHK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사단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하나 그냥 빼져나온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NHK에서 산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뭐야? 아이고 확인된 얘기만 하세요 선생님.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미주알, 고주알 회의 내용 다 들어있어요. 네. 사단 약도까지 다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12월 19일 날 그 중대 보도를 보고 사단의 간부들의 동향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사단장 강영모 그 보도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지며 5분간 창문을 바라보다 미주알, 고주알 쫙 써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네.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심지어 상품 판매사 판매원 행적까지 다 써 있어요. 누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북한에는 조용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조형, 조용원. 조용원? 김정은 옆에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어요. 되게 조용하게 다니나 보다.
북한에는 그러니까 조직 조용호. 지도부라는 데가 노동당이 제일 세거든요. 북한에서 뭐가 제일 세다고요? 조직 지도부. 조직 지도부? 네. 보위부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핫발이에요. 어. 대동강 TV 말만 믿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왜 압록강도 있고 네. 두만강도 있는데 왜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TV 공장이 북한에 있었어요. 우리 팀 삼성 TV 공장이에요. 아. 근데 그 대동강 TV 공장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 대동강 TV를 제가 가져온 거죠. 아, 대동강 TV를 사셨어요? 그럼 사장님이세요? 그럼요. 제가 사주예요. 아니, 그니까. 저랑 자꾸 얘기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사오정이 생각나죠, 사오정. 서로 무슨 얘기 하나 싶은데. 예. 돌아갑시다. 지금 예. 저 어디로 돌아가지?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외교부도 있고. 뭐 자,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북한은 당이 지배예요. 그렇죠. 노동당. 네. 그다음에 내각 있죠. 이게 국무위원회예요. 우리를 치면 이제 대통령이죠. 네.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국회 최고인민회의가 있어요. 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요게 상임위원장이 누구냐? 최룡해. 아. 그러니까 그다음- 국회의장. 그렇죠. 네.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의 제일 높은 게 총비서 네. 김정은. 아. 김정요금 얘네는 그러니까 핫바지죠. 아무것도 요 두 개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 안에 전문 부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조직 지도부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선전선동 비서, 선전선동부. 그러면 이 국무위원회 내각이 있어요. 뭐 대외 경제성, 외무성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핫바지예요. 여기 총리도 이 노동당의 전문 부서한테는 쩔쩔매요. 요게 그 구조예요. 보위부는 어디 있어요? 국무위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위성이라고 있어요. 국가 네. 보위성이라고. 그 성인 거죠. 그러면 그런데 얘네들도 이 조직 지도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노동당의 당의 과장이 이 내각에 있는 상 있죠. 네. 장관한테 반말이에요. 그 국무위원회보단 노동당이 무조건 당이 이쪽이.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아. 내부에서는 총비서 동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근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뭔 왔죠? 얘기해야 됐지? 그러니까 235 문건. 네, 235 문건. 네. 우리를 치면 합참 의장 있죠. 네. 그게 총참모장이에요. 류영호, 처영한. 그다음에 이쪽에 더 무서운 조직이 있어요. 총정치국장. 얘네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총정치국장은 조직 요쪽이 이 조직 지도부에서 관할을 받아요. 아. 북한은 이렇게 돼요. 배로 가더라도 선장이 있죠. 네. 그럼 여기에 선장급의 정치 지도원이 따라가요. 감시해야 되니까. 아. 대대장이 있죠. 그럼 대대 정치 지도원이 있어요. 얘가 더 세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대대장이 권한이 없어요. 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다 감시하는 다 거예요. 감시하니까. 네. 그럼 이 감시하는 애는 딴 놈이 또 감시해요, 얘를. 그러니까 쿠데타는 불가능하죠. 북한에는 아. 중대급 이상의 병력 이동권이 현장 지휘관에게 없어요. 김정은이 직접 제거해요. 중대라고 해봐야 120명. 예. 류영호가 처형당한 이유도 NHK는 뭐라고 말했느냐. 김정은의 허락 없이 부대를 이동했다. 그게 처형 이유예요. 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그 죄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600만 정도면은 아주 컴팩트한 통제가 가능해요. 이 세상의 최악의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2,000에서 3,000만 사이예요. 루마니아, 시리아 뭐 이런 데들. 네. 그러니까 요 단위가 가장 컴팩트하게 인간을 통제하기가 좋은 단위가 거의 반은 감시한다고 봐야겠다. 루마니아 도청 장치가 300만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럼 서로가 지금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친구라도 믿을 수가 무슨 없네. 말을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면 뭐 북한 쿠데타 곧 일어난다 그러죠. 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네. 당분간은 못 일어나요. 그럼 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통일은 사실은 독일 모델이에요. 흡수. 독일 통일 흡수 통일 아니에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선택한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수십 년간 서독은 조건 없는 사랑을 줬어요. 우리 정 선생님 애인 있어요? 연예인이니까 이런 말 예민한가? 저 애가 지금 13살입니다.
결혼했어요? 예. 아, 미안해요. 내 결혼식 때 못 갔어. 진짜. 근데 결혼 얘기가 왜 나왔지?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저 애인 얘기가 왜 나왔지? 아니 그 결혼 얘기가 왜 나왔죠? 애인 얘기가 왜 나왔죠? 그러니까요. 왜 나왔을까? 아 어떻게 흡수 흡수통일. 네, 독일이 선택했죠. 맞아. 동독이 희망이 있다. 예. 자, 애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저한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돈을 쓰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이 사람 속물 아닌가?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 돈으로 결혼하셨어요? 네.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아, 형도씨 사랑해요. 내 진짜 네. 지구 다 줄게. 이게 말이잖아요. 근데 말 없이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거를 나눠주는 네,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속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나요. 엄마 사랑해 그러면 인삼이라도. 아, 저는 현금 주고 합니다. 아, 그게 제일 낫죠. 네. 여기 지금 남은 거 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동독 얘기고. 이 얘기예요 지금. 아 서독이 계속 동독에게 사랑을 산 거예요. 75년부터 통일 직전까지 90년까지. 매년 서독에서 도독으로 이전된 금액이 평균 23억 달러예요. 3조쯤. 3조 정도 되는. 지금 별로 안 커 보이죠? 네. 그 당시니까. 75년도 3조란 얘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면서 조건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동독도 그 무슨 지도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뭐 있었죠. 자꾸 이게 보세요. 있었죠. 네? 이 시계 좋아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동독도 김정은 같은 놈이 있었을 거잖아요. 있었죠. 네. 신났죠. 돈 들어오니까. 네. 나중에 동독 주민들은 알았죠. 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서독 사람들이구나. 독일에서 유일한 도덕적 정부는 서독이구나. 라는 걸 동독 사람들이 마음을 산 거예요. 돈으로 무한정한. 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되는데 북한에 쌀 주면서 이렇게 네. 말했어요. 예전에 뭐 햇볕 정책. 예, 옛날에 네. 옛날에 싫어해요. 네. 북한 협상에서 야 이거 쌀 줄 테니까 인민군한테 먹이지 마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북한 사람이 선생님 인민군은 우리 자식입니다. 그렇겠지. 예. 선생님은 같이 굶으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무한한 적이 있어요. 쌀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먹던 옥수수라도 이민한테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속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땐 조건이 없어야 돼요.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한테 이거 금반지 사줬으니까 20만 원어치 나한테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저 금반지 안 사줬는데. 다이야? 저희 커플링은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누가 물어봤어요 지금? 김정은이 죽었어요. 그러면 김주애한테 가나요? 아니면 김여정한테 가나요? 아, 김여정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문종이 단종한테 권력을 물어줬죠. 그렇지. 수양대군한테 그 순간 수양대군 안평대군은 단종의 신하예요. 삼촌이 아니라. 아, 그렇지. 김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어 충성한다 그러거든요. 예. 김여정은 대가 갔잖아요 지금. 그럼 김여정이가 뭐 또 이번에 자식을 공개했다고. 네, 놀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런지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왜냐, 북한 역사에서 로열 패밀리가 예. 자식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예요. 김여정이 2015년에 애를 낳았다는 게 네. 보니까 딸이에요. 딸을 낳네 보니까. 큰애가 딸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2018년 여기 왔을 때 이랬거든. 아.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 18년생인 거죠. 김주애는 2013년생이고. 근데 이번에 12월 31일, 1월 1일 요 사이에 5월 1일 경기장 능라도에 15만 명 문재인 대통령 연설한대요. 예. 고위급들이 오거든요. 예. 다 부부 동반이었어요. 애를 데리고 온 건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김주애. 예. 그리고 하나는 김여정이었어요. 남자의 손을 잡았고 여자애는 걸어갔거든요. 딱 2초간 나왔어요. 딱 나이가 맞아요. 15년, 18년. 깜짝이야. 그리고 예. 이게 생각해봐요. 새벽 행사잖아요. 예. 자기 새끼가 아니면 그 시간에 새벽에 데리고 와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죠. 첫 번째, 편집이 안 된 우연일 가능성. 예. 왜냐, 김정은 때는 이 편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서툴러요. 김정일 때는 키가 작잖아요. 김정일이 항상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더 키가 작게 나와요. 각도가. 이건 철칙이에요.
근데 김정은 때는 그게 다 깨져요. 뭐 김주애가 중앙에 있기도 하고 김정은이 모슬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깨져요. 네. 이 가능성. 그러니까 우연일 가능성이죠. 두 번째는 김여정의 작품일 가능성. 제가 보기에 선전선동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김여정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요게? 예. 근데 그 김정은 오다 없이 그게 승인 없이 되나요, 그게? 일임을 받아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오다가 있다면 서기실에서는 좀 다듬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냥 김여정은 애엄마다 종종거림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하나도 권위 있게 안 나왔어요. 애는 막 이렇게 졸려갖고 이러고 있고. 김정은한테는 아들은 없어요? 2013년생 김주애는 확인이 됐어요. 네. 어떻게 확인됐느냐?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여름에 농구 예, 진짜 좋아하잖아요, 김정은이. 악동, 예. 여름에 가서 김정은과 원산에서 해수욕하고 놀았다 그랬거든요. 네. 김정은의 아이를 안아봤다 그랬어요. 데니스 로드맨이. 예,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그럼 전목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름은 주애라고 그랬어요. JUAE. 그러니까 2013년생은 맞죠? 안았으니까. 여름이니까. 여기 온 고위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 고위직의 거실에 김주애랑 안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뒤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써 있었답니다. 김정은의 해외 직구 금고실 담당했던 핵심 인물과 관련이 있는 분 얘기가 남자의 옷은 해외에서 산 적이 없대요. 그럼 아들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출산을 했는데 죽었을 수도 있고 출산을 했는데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있든 없든 후계자 제목감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근데 김주애가 여자인데 북한 정권에서 여자한테도 그를 정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봉건적이거든요. 네. 김주애가 2022년 11월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코 흘리게 했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코 안 흘리더라고. 나오면 다 뭐라 그래요. 저 후계자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불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요즘 민주주의들은 안 그렇다면서요. 장마당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정은이 튀어나올 때 갑툭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3년 만에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평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주애가 갑툭 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정은이가? 어디 아픈가? 역설적으로 자기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데 평양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는 데자뷰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이 여자 관계 복잡하고 뭐 깊은 그런 얘기 나오죠. 없다는 얘기죠. 있으면 벌써 아들을 낳도 몇 명을 낳겠지. 현송월이랑은 뭐 그런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왜냐? 현송월이 임신한 상태에서 북한 텔레비에 출연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 아나운서가 물어보거든요. 아이고 박간 양반 뭐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거든요. 김정은 애를 임신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자하고 뭐 애기 아빠가 뭐 이런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모를 수 있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김정은은 김정일에 대한 한이 있어요. 엄마가 고용이었잖아요. 네. 제일교포 출신, 후처. 북한에서 제일교포는 천대를 받아요. 그렇다면서요.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용수. 북한에서 무용수는 위신이 높지 않거든요. 그 고용이를 원산댁이라고 그랬어요. 원산에서 못 간 거예요, 평양으로. 김정은이 할아버지 그렇게 흉내내지만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없잖아요. 김정은한테는 리설주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당당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정은은 현재까지는 아마 리설주 외에는 없다. 가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터지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 다 봐야 되잖아요. 예. 핵 우산 안에서 뭐 핵 전략을 쓴다 안 쓴다 이런 력을 다 판단했을 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앉아서 봐요. 앉아서 이렇게 뭐 서서도 좀 가끔 아니. 봐요. 만약에 근데 전쟁이 터졌다. 일단은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군사력을 먼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5위고요. 네. 북한은 36위예요. 이게 핵을 제외한 거죠. 아니 핵이 있어도요. 근데 핵 있으면 끝나잖아 사실. 못 쓰잖아요. 푸틴 80만 명 죽는데도 핵 못 쓰잖아요. 왜 못 쓸까? 핵은 쓰는 순간 자기도 죽거든요. 자, 모든 독재자들은 겁쟁이에요. 비열하고. 그러니까 독재를 하겠지. 비열하고 겁쟁이고 용기가 없어요. 히틀러 보세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베를린 벙커에서 자기 에바 애인하고 숨어 있으면서 꼬마들 불러다가 병정놀이 시키면서 총 쥐어주고 싸워. 그리고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자살하잖아요. 그게 그 비열한 인간이에요. 김정은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핵을 쓰면 지가 뒤지죠. 죽죠. 근데 어차피 죽을 거다. 나 죽어.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쓸 수도 있죠. 네. 김정은한테 어차피 죽게 이렇게 가서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련이 핵탄두가 미국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무너졌잖아요. 핵은 독재 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못 돼요. 양날의 칼이에요. 있으면 안심하지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가난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선진국들이 다 안 만들잖아요. 오히려 NPT 체제, 비확산 체제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 만들어봐. 자, 지금 왜 지금 짜증이 나신 거예요? 지난해 말 같지 않은 질문이었나요? 아니 말? 자, 지난해 미국이 핵탄두 유지 관리에 쓴 비용이 400억 원이에요. 50조네. 50조, 60조 예. 되겠죠. 자, 핵탄두는 유지 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요. 가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운반 수단, 비행기, 그다음에 SLBM 잠수함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소폭탄은 이중수와 삼중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 수소가 날아가요 조금씩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파키스탄 보세요. 핵 있죠. 그러니까. 근데 몇 년 전에 홍수 한 번 나온 거 아직도 복구를 못 해요. 국방비의 3분의 1 거의 절반을 핵탄두 유지 관리했어요. 나머지 나라 왜 안 만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안 쓸 거다, 절대 안 쓴다. 이건 방심을 하지 말아야죠. 그건 모르는 그러나 거죠,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진 않는다. 오히려 핵의 저주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서부화에 있죠. 원숭이가 그 병이 긴데 손 넣어서 사탕 잡았는데 안 빠지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놔야 빠지는데 그럼 사탕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놔야만 협상이 되는데 안 놓으면 협상이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왜냐? 자원분배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핵무기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북한군의 3분의 1이 영향이 실조예요. 북한군은 대한민국 군인이 모르는 특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못 따라가요. 농사 짓는 거, 염소 키우는 거, 이 특수작전이에요. 폭풍군단 갔죠? 네. 걔네들 여단이 3,000이거든요. 전투 병력은 600명밖에 안 돼요. 2,400명은 농사져요. 작업의 동원돼요. 저렇게 북한 인민들, 주민들을 괴롭히고 하여튼 나쁜 놈이잖아, 어찌됐든. 아주 나쁜 놈. 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문적인 국기 정세, 안보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어렵고 딱딱하니까. 이런 게 쉽게 전달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다음에 나오시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안 나올 거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박한 사람 아니에요.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 혼돈은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성장통이 끝나면 키 크거든요.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을 봅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살아요. 좌의 날개도 있어야 되고 우의 날개도 있어야 돼요. 한쪽 날개만 고집하지 마시고 좌우의 날개로 나는 위대한 대한민국, 대륙을 호령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시베리아를 하이킹하는, 백두산에서 캠핑하는 그런 날을 그린다면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겠죠. 네. 희망을 가집시다. 자, 오늘 이렇게 조한범 선생과 일부를 함께 했고요. 예,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조한범 선생님 모시고 심도 있는 국제 정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집이 스트레스 브이킷 하라시오. 닿습니다, 아니야.